이번 강의에서는 수행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깨달음과 연관되어 생각나는 신비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절대의식이나 아스트랄체나 에테르체에 관한 설명들 또는 소주천, 대주천, 쿤달리니 등의 이야기들입니다.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는데 그런 것들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짓이라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음 현상은 신경망의 변화로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회로가 기존의 자동 작동 알고리즘들과 경쟁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신경회로가 기존의 것들을 압도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는 이 새로운 신경회로가 꾸준하게 굵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동 알고리즘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여러 신경세포들이 강력하게 결합되고 이 세포들이 축색돌기를 계속 뻗어 수많은 다른 신경세포들과 폭넓은 결합을 형성합니다. 깨달음은 이미 쓰며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진 회로라는 것이 깨달음 상태라는 현상을 새로 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심신에서 작동되고 있는 깨달음의 상태를 인지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인 자동 대응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작동 방식의 변화는 의미 기억과 절차 기억의 두 방면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를 저는 이해자량과 경험자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량이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투여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자량은 우리의 삶에 아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복잡한 설명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의미 기억의 결과인 이해자량은 아는 것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절차 기억의 결과인 경험자량은 되는 것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수행은 되어지는 것의 변화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법등명을 나침반 삼아서 자등명을 하는 것이지만 아직 법등명은 자신의 이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등명하기 전에는 남의 주장이며 미신입니다. 자등명하여 스스로 검증된 뒤에야 자기의 알미 되고 자기의 말이 됩니다. 무상정등각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해자량이 꼭 필요하지만 무상정등각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경험자량을 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깨달음은 기존의 신경망들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신경망에 한번 만들어진 회로는 변경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억이나 습관은 변경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사용되지 않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증된 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과 현재 경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기애체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자동반응 신경 회로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도 직전의 탐진치나 바보 같은 습관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변화는 깨달음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이후의 점수라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의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깨달음 이후의 일입니다. 새로운 자동반응 신경 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는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을 비유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율주행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된다는 자전거에 전기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력도 없어서 페달은 밟아야 합니다. 소공이라는 사람이 헛소리나 하는 사기꾼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자전거가 정말로 자율주행이 되는지 직접 타보면 됩니다. 자전거에 올라타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대로 맡겨보는 것입니다. 페달을 밟아 자전거의 중심이 흔들리면 기존의 자전거를 타던 습관이 저절로 나와서 핸들을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습관적인 움직임과 자전거가 스스로 중심을 잡는 움직임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더욱 강하게 움켜쥘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서 자전거가 스스로 움직인다면 또 핸들을 꼭 쥐려고 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핸들을 잡은 손의 힘이 조금씩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행을 하면서 수시로 조금씩 손의 힘을 빼보면서 자전거가 정말로 저절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축적되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신경망에 새로운 신경 하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중심을 잡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기존의 본능적인 습관들, 본능적인 반응을 무시하고 자전거의 움직임에 그냥 내맡기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신경망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일반 자전거를 타게 되더라도 옛날과 똑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전거에 익숙해지려고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율주행 자전거를 잘 타게 된다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토템을 떠올리는 행위는 기존의 질서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생각의 흐름이 의식적인 간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간섭이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동반되는데 대체적으로 좋거나 편안한 느낌이므로 뇌에 자극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진화하여 알아차림이 가능해지게 되면 무의식적인 자기방어 알고리즘들이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 알고리즘들이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수행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노력을 동원하여 억지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흘러 익숙해질수록 노력은 점차 필요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노력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노력이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수행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목적과 달리 자기 강화를 하려고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올려 화상을 입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의식적인 노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뜨거운 냄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경망이 스스로 합숙하고 저장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동원할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효율성을 반복 경험할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경망의 변화로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일어나야 할 일들은 저절로 다 일어납니다. 결국 애쓰는 나라는 것이 허구이고 착각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경망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마치 살아있는 실제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틸 사진을 1초에 24장씩 연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일으키는 착시 현상 때문에 동영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영사기가 돌아가는 속도를 늦춰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동영상은 사라지고 스크린에는 움직이는 스틸 사진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며 역동적인 삶의 주체로 작동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착각 현상이 방해되는 작용을 일으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독립적인 문장들의 연속이며 그 문장들 사이에는 항상 단절이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은 일관적이며 주체적인 흐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발적이고 기계적으로 튀어나와 이어집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단절을 의식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과잉된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며 상당 부분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의 본질이 이렇게 허구적이라면 삶은 어떤 힘에 의하여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생명 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꼭 필요하지만 그 생각이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생각의 바닥에 펼쳐져 있는 생명 현상이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은 스스로가 전체이고 주인이라고 여기는 착각을 갖고 있으니 진리에서 어긋남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 착각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생각 걷어차기는 간단한 원리이고 간단한 방법이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틈새에 토템이나 알아차림을 살짝 끼워 넣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20초만 투자하면 되는 훈련입니다. 그 이상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그 연습을 통하여 자기애체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난다면 행동 방식에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생활에서는 나를 자극하는 사건에 대하여 나라는 착각을 지키기 위한 여러 종류의 자기방어 알고리즘들이 총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 사이에 자기애체 알고리즘이라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자동 반응 시스템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율주행 자전거에 몸을 맡기듯이 일어난 자극에 대하여 살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반응입니다. 극장에서 영상기 작동 속도가 늦춰지면서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보게 되듯이 자극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던 현상에서 한 발 물러서 보면서 생각의 허구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반복되면서 저절로 강화됩니다. 물러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어떤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행 결과가 좋았던 경험은 신경망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되새김질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 인공신경망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유기체의 신경망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심신의 자극에 대하여 자기방어 알고리즘으로 나라는 착각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물러서는 자기애체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는 결국 차이가 없는데 애쓰지 않으니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하지 않아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장점이 신경망을 저절로 강화하게 되어 있으니 반복 경험을 통하여 자기애체 알고리즘의 신경회로는 저절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경망이 자가 발전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애체 알고리즘이 기존의 모든 자기방어 알고리즘들보다 강력한 우위에 서는 현상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시선으로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 했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자동 반응 시스템은 자기애체 알고리즘이 우선 적용되도록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비유되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동영상은 링크를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 강의가 끝난 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틴이라는 용접공과 그의 동료들은 정상적인 자전거의 핸들축에 기어 한 쌍을 삽입하여 핸들이 반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난해한 자전거를 데스틴이라는 사람이 연습을 통해서 결국 탈 수 있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입니다. 데스틴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인 자전거를 이미 배운 사람은 핸들을 반대로 만든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에 그렇게 오래 도전할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데스틴은 다행하게도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5분씩 8개월을 꾸준히 훈련해서 마침내 성공했다고 합니다. 데스틴이 처음에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에는 핸들만 반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사실을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어떤 감이 잡히기는 했겠지만 일반 자전거를 타듯이 부드럽게 주행하기까지에는 8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훈련은 절차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데스틴이 일반 자전거를 배운 경험이 없어서 처음부터 핸들이 반대로 된 자전거를 배우는 것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동시에 수영을 배운다고 서로 혼돈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이미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동 방식 하나만 살짝 바뀌는 것이다 보니 새로운 작동 방식이 기존의 습관과 자꾸 충돌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경회로가 이미 작동하고 있던 신경회로의 구동 영역과 같다 보니 간섭 또는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습을 반복하던 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를 부드럽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회전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드라마틱하게 펼쳐지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새로 만들어진 신경회로가 기존에 작동하던 회로들과 오랜 기간 충돌하며 조율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자전거를 타게 하는 기존의 신경회로는 손상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자전거도 예전처럼 탈 수 있습니다. 깨달음 현상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데스틴의 훈련 시간은 하루에 5분씩 8개월이 걸렸지만 깨달음은 하루에 20초씩만 훈련하면 됩니다. 수행에서도 신경망의 충돌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기방어 알고리즘과 새로 형성되는 자기해체 알고리즘이 서로 같은 영역에서 작동하므로 서로 충돌하며 우선순위를 가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해체 알고리즘의 힘이 약하겠지만 그것이 훨씬 좋은 효율성을 갖고 있으므로 훈련이 반복되기만 한다면 저절로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면 자극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심신의 시스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착각을 만들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기존의 자기방어 알고리즘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변화되거나 사라진 결과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무관하게 새로운 신경회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메인 시스템이 되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깨달아도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깨달으면 초월의식과 연결되거나 초인이 되거나 성인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과 경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깨달음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도뇌의 과정을 마친 뒤에 저절로 이어지는 점수의 과정에서 인연에 따라 그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지만 깨달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 바뀐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신경망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미 생성되어 있던 기존의 신경회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회로를 만드는 방법과 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수행이라는 현상은 그동안 저항 없이 흐르던 생각에 주기적인 간섭을 주고
그 나타나는 효과를 신경망에 피드백하는 것입니다.